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10번째 시간. 오늘은 현대시 6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시를 좀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930년대 하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더니즘, 순수 서정, 리얼리즘, 모서리 기억하라고 했죠. 그 가운데 우리 모더니즘과 서정은 살펴봤고요.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즘,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도 한자어긴 합니다만 사실주의죠. 그러니까 당대 현실을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00년대 초반은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은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때인데, 그 중에서도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당시 정책을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짓밟던 그런 정책이었죠. 1937년 일본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중국을 침공하면서 침략 정쟁을 확대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들만의 국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식민지였던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동원합니다. 노골적으로 1938년에는 국민총동원법, 여기서는 국민은 황국 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수탈, 그리고 병력, 인적 수탈 모두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학도병, 징병,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이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건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3차 조선교육령을 보면요. 일본어, 일본사, 체육 같은 교과를 강화합니다.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군인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의 정신이 얼이 담겨 있는 조선어는요. 선택 과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4차 교육령 때는요. 그나마 배웠던 선택 과목으로도 존재하고 있었던 조선어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1940년에는요. 우리 민족의 뭐라고 할까요? 창구,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나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었는데요. 폐건되죠. 그리고 창씨개명,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게 되는 시기가 바로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 당시를 살았던 젊은 청년 시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석 시인입니다. 1912년생이시고요. 1996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주 멋있죠?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시인, 백석 시인인데요. 백석 시인은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8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려한 외모에 180의 훤칠한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인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백석이 거리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답니다. 남녀노소 다. 백석 시인이 태어난 곳은, 그런데 의외로 이런 모던보이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었어요. 평안도 정주 여운안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주는 김소월 시인이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광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여운안골이라고 하는 이 시골은요. 여우가 자주 출몰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백석 시인이 이 당시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여운안골 쪽이라고 하는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니까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백석 시인의 본명은 백석은 아니고요. 백기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오산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백기행이었습니다. 오산학교를 다녔는데요. 북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민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닐 때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요. 학교 선생님들은 의대에 진학하기를 권했습니다만은 백석 시인은 오히려 문학과 영어에 재능을 보이기도 했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과를 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일본 아오야마 학원 영어 사범과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 아오야마 학원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영랑 시인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영어 사범과는 오늘날의 영어 교육과가 되겠죠. 자, 영어 사범과를 졸업한 백석은요, 이때 시가 아닌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모와 아들, 그 엄마와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소설로 등단을 하게 돼요. 이후 조선일보에 취직을 해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필두로 잡지를 편집하고 또 문학 작품을 써서 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를 하던 이 시기에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요. 본인이 썼던 한 33개 정도의 작품을 추려서 백부 한정판으로 사슴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시집인데요. 이때 백석은 이미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시를 잘 쓰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가 금방 팔려버립니다. 백석을 굉장히 좋아했던 청년, 문학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은 백석의 시집을 구하지 못해서 남에게 빌려서 필사를 해서 간직할 정도였답니다. 그 문학 청년 누구냐면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품에 백석 시인의 필사본, 시집 필사본이 남아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백석 시인, 그의 시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평안도의 어떤 사투리, 풍속 이런 것들을 잘 담았으면서 그 안에 공동체 정신을 녹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정신이 우리라고 하는 정서였거든요. 공동체. 백석 시인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토속적인 시를 쓴 것은 아니에요. 이 토속성과 더불어 모더니즘까지 갖춘 굉장히 감각적인 시를 썼다는 거죠. 토속성과 모더니티를 함께 갖춘 정말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시인이 바로 백석이었습니다. 백석 시인은요, 시인들의 워너비였어요. 뭐라고요? 시인들의 워너비입니다. 모든 시인들이 좋아하고 또 모든 남녀노소 백석 시인을 많이 좋아했죠. 이런 멋쟁이 신사 백석이요, 영생여고보, 그러니까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영어 교사를 잠시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지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자, 백석 시인, 그런데요, 좋아했던 여성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란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란은 백석 시인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본명은 박경련입니다. 박경련은 이 당시에 이화여고보, 그러니까 이화여고, 이화여대 전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다니고 있던 여학생인데, 친구 신현중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박경련, 그러니까 란의 고향이 원래 통영이에요. 통영은 굉장히 멀거든요. 백석 시인이 지내던 곳은 서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란을 만나기 위해서 통영을 수도 없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통영에 관련된 시를 무려 3편이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영에도 백석 시비가 있어요. 한국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백석의 시비. 그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18살의 통영 아가씨 란에게 첫눈에 반해 몇 번이고 통영을 왔다가 만나지 못하자 낯수를 하고 충렬사 계단에 앉았었던 시가 통영 투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여기서의 난이 바로 란이겠죠. 란이라는 이는 명정골 산다는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누가 봐도 연시죠.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했던 란을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신현중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 친구의 배신에 의한 거예요. 신현중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이 박경련의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외삼촌에게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신현중이 박경련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현중과 라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백석의 상처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됩니까? 이렇게 멋있는 이 백석 시인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신현중의 배신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 백석.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기생집에 갔다가 만난 김영한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엔터테이너입니다. 김영한을 사랑한 백석은요, 자야라고 하는 애칭까지 붙여줍니다. 본인이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애칭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이 자야가 바로 여러분 백석 시인의 유명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백석은 이 자야를 모델로 많은 시를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석은요, 이제 본인 집안의 반대를 받았을 거예요. 왜? 자야는 어쨌든 기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이 자야와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때, 이때가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 그러니까 민족 말살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떠납니다. 백석 시인도 만주 유랑을 가게 됩니다. 만주 유랑을 가게 되면서 자야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자야예요. 김영한 씨인데, 이 자야는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답니다. 이 요정에서 살게 되는데, 이 요정을 돌아가시기 전에 절에 시주합니다. 건물아에 시주하게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 여러분 알죠? 아이고, 사진이 바로 지나가 버리네요. 법정 스님, 살짝 뜨는 방금 이분인데요. 무수유라고 하는 수필집을 낸 분이죠. 이분에게 시조를 해서 그 백석 시인의 백석 시인과 자야의 사랑이 남아있는 이 집은 지금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라고 하는 절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만주 유랑을 떠났던 백석 시인 이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분단이 되죠. 근데 백석 시인은 이 당시에 평안도 정주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 백석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북 인사들은 한창 동안 우리나라에서 언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정지용 시인도 그랬고요. 이광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백석도 그래서 그의 시는 분명 뭐 이념성이 강하지 않은데 백동그라미 해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연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백석 시인의 북쪽에서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인민증 사진이에요. 이게 아마 여기에 김일성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백석이 북쪽에서 갖게 된 가족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네요. 예, 백석 시인 말년에 굉장히 야윈 모습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북쪽에서는 문학 창작보다는 이런 노동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시기가 1996년인데 이때는 또 우리 북한이 고난의 행군 중이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자, 아무튼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선생님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문예 잡지였죠.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 폐간하게 돼요. 시국 정책 국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간한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어도 사용 못하게 하고 조선 문학을 못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폐간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게 1941년이었습니다. 그 폐간 후에 건두시로 백석의 국수라고 하는 시가 실립니다. 1941년에 이 국수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어떤 민족의 어떤 저항 의지 이런 거 담은 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요. 간단하게 좀만 읽어볼게요. 국수.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자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옆 응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물이 뿌연 부엌에 상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등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워 오는 것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수가 이 그릇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는 시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 사용된 시어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 시어들 아닙니까? 우리의 전통 말들이잖아요. 우리 고유어고요. 우리 고유의 음식 국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페가노 문장 페가노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에 우러나지 않았었을까요? 네. 그래서 국수가 문장 페가노에 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제의 저항 의지가 뭐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제의 어떤 검열을 통과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빼앗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국수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럼 오늘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불이국어 55쪽에 수록되어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여승을 읽고요. 여승에 드러난 서사 구조가 있어요. 서사는 시를 일컫는 그런 말은 아닌데 여승에는 독특한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여승을 통해서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거 쉬운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불이국어 48쪽에는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개념이에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 함은 쉽게 정의하자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도록 제시된 대상물 모두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도록 제시된 대상물은요. 첫 번째, 감정이입물이에요.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감정이입되는 그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자, 화자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느낀 감정을 어떤 사물에 넣는 거죠. 내가 슬퍼요. 그러면 그 사물도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저 사물이 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새가 운다. 새는 지저귀는 거죠. 그죠? 그게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자가 슬프다면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이입물이 되는 거고요. 정서 자극물, 이건 한번 봐야겠네요.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거나 고조시키는 사물. 아, 이제 알겠다. 감정이입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사물에 투영되는 것이라면 정서 자극물은 반대입니다. 화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물로 인해서 화자의 정서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황조가에 등장하는 꾀꼬리가 그렇죠. 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꾀꼬리가 정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자가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자극시켰잖아요. 그런 자극물 또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화자의 대리물까지 객관적 상관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화자를 대신하는 사물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홍랑의 맷바대 가렵 꺾어라고 하는 시조에 보면 이것을 꺾어서 님에게 보낸대요. 자, 그러면서 새 잎꽃이 나면 나처럼 여겨달래요. 그러니까 맷버들에 난 새 잎꽃이 곧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화자의 이 대리물까지도 객관적 상관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석의 여승을 읽어보면서 객관적 상관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여승,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내용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어렵게 느껴지는 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시에 드러난 서사 구조를 살펴보자고 했어요.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한번 읽어봤으니까 내용은 대충 알 거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나는요,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여승을 만났어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그냥 선생님 여기 나라고 적겠습니다. 나가 여승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부터 2연부터 3년까지 보면 여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웬 낯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인이 지금 보니까 옥수수를 파는 여인이었고요. 딸을 하나 갖고 있었고요. 보니까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고 딸이 돌무덤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는, 그렇죠?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서사 구조가 무엇이냐면, 여승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외화, 여러분 외화가 뭔지 압니까? 바깥 이야기입니다. 바깥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시적 화자가 과거에도 여인을 만난 적 있죠? 이때 만났던 여인과의 일화는 내화, 안쪽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화, 외화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구조는요, 바깥에 있는 큰 이야기 속에 안쪽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액자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액자식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법이 쓰이고 있는지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승을 만나서 시적 화자가 합장하고 서로 절을 합니다. 이걸 뭐 스님 보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는 거 알죠?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승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무슨 냄새?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고 해요. 가지취 냄새는 그냥 여러분 뭐 어떤 나물인지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요. 나물이라는 거예요. 스님들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물 캐어 먹고 고기 먹지 않죠. 물론 먹기도 합니다. 자, 가지취 냄새가 났다는 것은 산속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후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후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이 여승의 속성은요. 속세를 떠났구나. 탈속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냄새만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적 화자가 얼굴을 봤어요. 낯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낯이 어때요? 때깔좋습니까?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을 보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고요.
얼굴이 쓸쓸한 까닭이 뭘까요? 원래 우리가 속세를 떠날 때는 이 속세에 갖고 있는 번뇌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평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여승의 얼굴이 어, 쓸쓸한 낯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뇌를 아직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말했습니다. 가지취의 냄새는 후각적 심상으로 탈속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쓸쓸한 낯은 시각적인 심상으로 속세의 미련을 갖고 있는 여승의 속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자는 지금 여기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나라고 제시되는 화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했죠? 표면적 화자라고 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표면적 화자인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됐어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경, 여러분, 여승에게 불경은 뭘까요? 본인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어떤 경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경전을 읽고 외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종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댐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서러워졌다 이 말은 내가 여승으로부터 뭘 느낀 거예요? 연민을 느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보고 이렇게 이런 쓸쓸한 낯을 하는 것이 내가 마치 그녀가 기대야 되는 기대의 대상인 불경이 된 것처럼 괜히 연민을 느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대한 해석을 마쳤습니다. 자, 2연 평안도의 어니산 깊은 금던판. 평안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아, 이 시가 뭐다? 리얼리즘 시구나. 좀 사실성이 좀 더 강화가 되죠. 어느 산 깊은 금던판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여인의 모습이 파리하다. 그러니까 이 파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녀를 만나서 옥수수를 산 거죠. 구황작물인 옥수수를 팔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여러분, 가을, 우리 계절, 여러분 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시에서 쓰이는 가을은요, 단풍이 져버리는 때고요. 붉은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조락의 계절이에요. 뭔가 떨어진다고요.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딸아이를 왜 때렸을까요? 아마 딸아이가 보채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엄마 빨리 집에 가자 배고파 보채자 때리면서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3년 보겠습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족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남편이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딸입니다. 이 남편은요, 섣벌같이 나갔대요. 아마 이 벌같이 나갔다. 섣벌같이, 일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아간 지아비가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금던판, 이 평안도 쪽에 광산이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됐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딸은요, 이 딸은요,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선생님 말 안 해도 되겠죠? 딸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남편, 딸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딸이 좋아했던 꽃이 뭐다? 도라지 꽃이에요. 그리고 돌무덤으로 갔답니다. 이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죽었다. 왜냐면 그 어린 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안쓰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돌무덤 이거 좀 나름대로 직접적이고요. 도라지꽃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여러분 황순원의 소나기에 보면은 소녀가 도라지꽃물이 그 스웨터에 물들게 돼요. 보라색. 근데 그 도라지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물론 물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전파됐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내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년부터 3년까지가 내화가 되는 거예요. 자 산꿩도 설계 울은 뭐 서글프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꿩이 설계 울었어요. 꿩이 진짜 슬퍼서 막 서럽게 웁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지금 얘 뭐 한 겁니까? 감정을 이입한 거죠. 감정 이입했다면 상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객관적 상관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절 마당기에 자 지금 이 여인이요 지금 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승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연인데 산절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기가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대요. 여기서 잠깐만요. 산꿩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 했죠? 자, 머리오기가 눈물처럼 떨어졌대요. 여기서 머리오기를 여러분 스님들이 머리카락 왜 잘라내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번뇌예요. 번뇌. 머리카락은 잘라도 끊임없이 계속 자라죠. 그죠? 그만큼 번뇌는 잘라내려고 해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예. 머리카락 우리 외모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번뇌를 떨쳐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 목표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서사 구조 파악하고 객관적 상관물 설명해보자고 했죠. 자, 여승의 서사 구조 외화와 내화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상꿩이 뭘 설계해 옵니까? 상꿩은 지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감정, 시적 화자도 연민의 감정과 좀 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석의 여승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 모두 달성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분 작품을 공부해 볼게요. 자,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